실제로 서울 통계가 7월달, 8월달에는 뭐 9,518건, 9월달에는 1,095건으로 반토막도 아니고 한 그러니까 75%가 이제 거래 건수가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거래가 많이 없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뭐 틀어맞는다, 전세자금 대출도 DSR을 적용하겠다, 앞으로 뭐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하니까 이제 또 섣불리 계약을 못 하시고 좀 정부 정책의 영향에 따라서 좀 기다리시자, 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둔촌주공도 또 입주가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좀 시장은 굉장히 좀 잠잠하고 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최진곤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미래일타 투자자문 컨설팅의 대표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권의 책을 썼고요. 그리고 건물주 마블이라는 보드게임도 만들어서 이제 시판을 하고 있고, 현재 미래일타라는 유튜브에서 또 유튜브도 활동을 하고 있는, 2004년부터 제가 투자를 했으니까 거의 한 2020년이 좀 넘었네요. 20년 넘게 투자한 또 개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네. 네, 20년 투자하셨으면은 뭐 굉장히 오랜 시간 하신 거고 네. 또 투자해서 굉장히 네. 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낳고 계시지 않나요? 네, 뭐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물품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도움 없이 시작을 했고, 지금은 그렇죠. 뭐 강남에 재건축도 하나 마련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거 외에 뭐 오피스텔도 뭐 여러 채에서 월세도 받고 있고, 일반 아파트도 몇 채 더 있어서 네. 거기서 또 월세도 받고 있고, 그렇죠.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좀 물품으로 시작한 거 치고는 그래도 뭐 적지 않은 좀 성과를 냈다고 조금 자부해도 되겠죠. 네. 무일푼으로 시작하는데 그 정도 성과면 엄청난 성과죠. 사실 부동산 아. 투자한다고 다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뭐 운이 좋게도 좀 그렇게 좀 됐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처음 투자를 했던 게 이제 2004년도니까 이게 막 한 번에 막 무리해서 투자를 했던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단계별로 계단별로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큰 실패 없이 그래도 여지껏, 왜냐면 그 안에 또 금융위기도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 2012년 뭐 그리스발 위기도 있었고, 또 중간중간에 또 2020년 뭐 코로나 위기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도 좀 잘 버텨올 수 있었던 게 좀 너무 무리하지 않게 그냥 투자를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도 맞지만, 또 살아남는 게 또 강한 자라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시장에서 또 계속해서 살아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꾸준히 또 투자를 하고 계시고 또 네. 공인중개사이시기도 하니까 네. 시장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 뭐 여름과 달리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서 네. 조금 급냉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실제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제 정부에서 이제 대출 규제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9월달쯤에 나오고 나서 이제 추석 이후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좀 거래가 많이 끊겼고, 통계를 보니까 실제로 서울 통계가 9월달에는 7월달, 8월달에는 뭐 9,518건, 뭐 7,609건까지도 됐었는데 9월달에는 1,095건으로 거의 뭐 반토막도 아니고 뭐 한 25%, 그러니까 75%가 이제 거래 건수가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거래가 많이 없고, 근데 이제 가만히 고민을 해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출 규제 여파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뭐 틀어맞는다, 전세자금 대출도 DSR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하니까 이제 또 섣불리 계약을 못 하시고 좀 정부 정책의 영향에 따라서 좀 기다리시자, 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둔촌주공도 또 입주가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좀 시장은 굉장히 좀 잠잠하고 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정도 거래량이면 네. 평상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이게 굉장히 얼어붙은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그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에도 이제 좀 많이, 그때 이제 한창 이렇게 집값이 한 30-40% 빠질 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그때도 많이 거래량이 줄었었는데, 글쎄 평균 한 4-5천 건은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9월달에 보니까 1,095건이면, 그리고 이제 10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가 이제 곧 나올 거겠지만 한 달 이후에 좀 정도의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 전달이. 그러면 이제
대략 한 평균 한 4, 5천 정도는 돼야지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많이 못 미치고 10월 같은 경우에 오히려 9월 달보다도 좀 거래량이 더 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실종 상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수도권이나 네. 광역시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떤가요?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많이 준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역시가 이제 대구, 대전, 그다음에 이제 부산, 세종, 울산 이렇게 5대 광역시인데 네. 그나마 이제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 재작년 이렇게 연 단위로 비교했을 때도 거래가 많이 줄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5대 광역시는 그나마 그래도 지방 중에서는 이제 거래가 그나마 되고 있는데 일반 그 외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지역들은 지방의 이제 소도시들은 이제 거래량이 정말 많이 줄었고 가격도 좀 많이 하락을 계속 하고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 서울보다는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덜하긴 한데 왜냐면 7, 8월 달에 월에 서울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경기도는 상대적으로는 덜 됐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조금 그래도 거래가 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뭐 예전과 비해서는 예년 작년 평균에 비해서는 많이 못 미치고요. 그다음에 5대 광역시도 좀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일반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이제 아예 끊겼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거래가 잘 네.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네. 대출 규제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서울 같은 경우 특히 강남이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반포가 뭐 9평, 34평이 네. 60억 넘었다 이런 기사 보셨을 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도 이제 많이 상승을 하다 보고 이제 2021년도 이제 전고점을 뭐 뚫은 단지들도 특히 뭐 마용성, 강남 3구 마용성을 위주로 그런 거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약간 이제 좀 피로감이 느낄 시점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정부가 또 대출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제 실수요자들도 이제 좀 집을 못 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 대출 규제가 과연 어느 정도 갈 건지 좀 약간 좀 기다려 보자. 뭐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둔촌주공 입주가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대단지가 이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기다려보자 이런 심리가 좀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좀 불확실성이 좀 요새 좀 많이 커진 게 지금 뭐 이란 이스라엘 뭐 중동 위기부터 시작해서 네. 뭐 우크라이나 뭐 전쟁도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최근에 뭐 북한 뭐 파병한다 만다 이런 좀 정세도 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은 좀 관망하는 분위기인데 그거를 이제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저는 대출 규제였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시장의 분위기는 요즘 어떤가요? 예, 전세도 요새 좀 많이 일반적으로 대출을 규제를 하면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나오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월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월세로 가면은 월세 가격이 이제 오를 거 아닙니까? 네. 왜냐면 수요가 이제 많이 몰리니까 월세가 오르면 당연히 이제 전세도 오를 거예요. 오르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대출 규제로 해서 시장을 이제 누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고 이제 월세로 지금 몰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도 지금 거래량이 지금 뚝 끊긴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대출 규제 여파가 월세 상승과 이제 그로 인한 전세 상승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전세도 좀 침체가 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좀 기사들을 좀 검색을 해보면 전세도 지금 거래가 거의 없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뭐 전세자금 대출도 뭐 지금 안 나올 수 있다. 뭐 DSR 대출하니까 전세를 하고 싶어도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반전세로 갈 거냐, 월세로 갈 거냐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반전세나 월세 수요는 이제 굉장히 좀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 시장이 그 대출 규제 여파로 이렇게 누르면 정책으로 인해서 용수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르면 당장은 눌릴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눌릴까? 그러면 이게 용수철이 다시 튀어나오는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올해 말이나 이제 내년 초, 왜냐하면 이게 대출 규제라는 게 평균 한 6개월 이상은 못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대출 규제를 했는데 이게 꼭 대출 규제로 인해서 또 문재인 정부 때도 대출 규제했는데 대출 규제했다고 꼭 집값이 다 잡히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눌리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런 시장이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렇다면 이제 올해 남은 한 2달 하고 이제 네.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네. 올해와
그다음에 내년 네.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올해 연말까지는 부동산이 이렇게 소강 상태로 벌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둔촌주공 입주장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시장이 연말까지는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내년도 이제 내년부터 이제 3월 달까지도 좀 약간, 왜냐면 이사철이 이제 3월 달부터 좀 이사철이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년 초부터는 조금씩 그래도 시장이 다시 좀 정상화, 거래가 조금씩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규제로 인한 그 내성이 통상 뭐 3개월, 길면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10월이니까 3개월 하면은 뭐 6개월 하면은 이제 내년 뭐 3, 4월 달 정도 되니까 이때쯤 되면은 거래가 그나마 지금보다는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지금 사실 인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금리가 인하가 되고, 금리가 인하가 되는 건 또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서 사실 그게 좀 두려워서 대출 규제를 한 것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금리까지 인하하는데 대출 규제를 안 해버리면 이게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를 수 있으니 대출 규제로 좀 약간 틀어막은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조금씩 거래가 회복될 거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부터는 가격도 조금 오르고 거래량도 회복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가격은 이제 거래량이 좀 회복이 되고 나서 올라야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시점상 제가 볼 때는 내년 그러니까 이거 딱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네,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일단은 거래가 되고 나서 내년 상반기에 거래가 나서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도 조금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전망을 말씀드리면 뭐 상저하고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죠. 이제 가격이 오르려면 거래가 돼야 되니까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래도 조금 풀리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고 또 뭐 내년에도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계속 금리 인하하는 게 네.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이제 금리 인하만 봐서 뭐 이 부동산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을 하는데,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 그 금리 인하가 과연 부동산에는 호재냐 악재냐고 단편적으로만 질문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가 부동산에는 호재예요. 왜냐면은 금리가 인하가 되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고, 대출 부담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대출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소득 대비 또 대출 한도가 있는 거니까 금리가 낮으면 이자가 적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총량을 더 받을 수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또 대출 이자가 줄어드니까 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고, 이제 그게 언제였냐면 이제 2020년 때 왜 코로나 위기 때 금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금리로 인해서 경기는 되게 안 좋았어요, 사실. 경기는 되게 안 좋았지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을 샀기 때문에, 또 많이 떨어졌을 때 샀기 때문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부동산에 결정적으로 뭐 이게 집값이 오른다 하락한다 이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해서, 근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할 여지는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 내년에 스트레스 그 DSR. 3단계를 네. 또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네,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이제 입증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대출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대출 제한이 좀 되는 거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뭐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안 받는 뭐 은행권들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풍선 효과가 좀 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 스트레스 DSR만 아니면 내가 그냥 일반 시중은행에서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스트레스 DSR 때문에 이제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제2금융권이나 좀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대출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뭐냐면 금리가 좀 더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충분히 내가 자력으로도 충분히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굳이 내가 이런 대출을 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쓰는 게 되고, 개인적으로 그게 또 금융 비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게 좀 부작용이고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권들도 시중은행보다는 그런 이제 그 스트레스 DSR 영향을 좀 덜 받는 은행들이 이윤을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윤 추가 많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부득이하게 좋게 작용하는 은행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사실은 약간 좀 문제라고 좀 판단하는 거죠.